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강보합세로 맞춰서 이제 좀 안정되나 했는데 오늘 또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쟁 중이라는 상황은 같은데 변동폭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주말에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발언들이 쌓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항복을 원한다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상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뭐 크루드족에 대한 언급 이런 거 하면서 사실상 이거 장 열리면 유가는 위로 튀고 주가는 아래로 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그대로 지금 반영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중동 전쟁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 호재, 악재 막 출렁이는 증시 상황인데 지금 중동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이란 최고 지도자로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그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가 선출이 결국 됐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모스타바가 이렇게 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일단 뭐 폭사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이제 같이 폭사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걸 두고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이게 뭐 혁명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1979년도에 혁명할 때 왕정체제 붕괴시켜서 세습안하기로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최고 지도자를 세습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한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37년 동안의 최고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림자 권력을 이 사람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혁명 수비대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지배력 그리고 이제 그 민병대 대한 강한 지배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스타바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전문가 회의에서 무스타바를 안 뽑으면은 전문가 회의에서 이란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고 굴종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하메네이 아들 후계자로는 절대 불가다, 그렇죠. 경량급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참수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무스타바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다가 이제 네. 타코를 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라고까지 이렇게 일단 이제 뒤로 물러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으로 나올 거냐.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란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도 조금 대미 유화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 군사 목표는 지금 단계가 1단계, 2단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단계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1단계는 지도부를 제거한 거죠. 예.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해서 48명 죽였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발사대 그거 예. 다 제거하는 거고 해군력 없애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 그 핵물질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핵시설 그거 이제 파괴하는 거고 그것까지 지금 다 했단 말이죠. 예. 그게 지금 3단계로 넘어갔는데 3단계가 바로 인프라 타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예. 군사적인 인프라가 있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있는데 군사적인 인프라는 군사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타격하는 거고요. 예. 사회 인프라는 지금 현재로 보면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란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거고 예. 다른 하나는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는 겁니다.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이란의 경제의 생명줄을 지는 거고요. 담수화 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은 이란 국민들의 생명에 그러니까 마셔야 될 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없어지냐 하면
지금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에 이게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저수지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데이 제로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00만 명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 무스타바가 고민하겠죠. 이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인프라까지 파괴되는데도 나 끝까지 그럼 싸우겠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유화적인 예.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이란 자체가 완전히 19세기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한 2, 3일 내에 있게 될 무스타바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때 이 사람이 강대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참수작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인프라인 그 원유 시설, 저장소마저도 이란의 테헤란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 저항선이 $100는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뭐 $150, 이란은 지금 뭐 $200의 원유를 맛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0는 이제 혁명수비대에서 숫자가 나오는 건데 그건 조금 저는 너무 먼 숫자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IB들이나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전쟁이 지상전으로 가고 좀 장기화가 되면 연평균 $150의 유가, 배럴당 $150의 유가가 될 수도 있다 정도의 경고는 저는 한번 새겨볼 만한 경고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150의 유가가 만약에 연평균 되면 저희 사실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2.2%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의 전제치가 있잖아요. 유가가 전제치인데 유가가 올 나머지 한 $65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봤거든요. 물론 전쟁을 감안 못한 거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65였던 유가라는 게 이제는 $150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한 2.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물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영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70년대에 있었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일 샥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요즘 뭐 기름 넣을 때마다 심장 떨린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결국은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상대적으로 짧게 끝난다라고 하면 우선은 당장 급등하는 심리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제 주체들도 이렇게 숫자들이 막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가격을 최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지금 길어지는 상황이 가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것은 저희 시장 가격이 뭐 균형 가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정부가 밑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결국은 이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주유소를 가더라도 기름이 동난 상황,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최고 가격제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정부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게 이제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아주 상세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투 트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가격을 딱 최고 가격에 막아놓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매점 매석이나 아니면 정유소나 주유소 간의 담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시적으로 막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입이나 감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인데 지금 중동에서 공급이 안 되면은 다른 활로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체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오만이고요. 오만은 잘 보시면 사우디 밑에 있는데요. 여기는 호르무즈를 안 거치고 밖으로 돌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만산 가격,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WTI라고 해서 미국의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데서 나오는 석유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석유 두바이 석유, WTI, 그다음에 브렌트유라고 하잖아요. 성분들이 다르고요. 무게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달라요. 황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 황을 제거하는데 정제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정유 시설들은 보통은 우리 석유를 70%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정유 시설들은 아라비아산 석유에 조금 맞춰져 튜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WTI를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기술자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도 이 WTI에 지금 전 세계가 달라붙고 있어서 WTI 가격도 지금 유럽 가는 것보다 아시아 쪽 오는 게 훨씬 비싸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중동산을 많이 쓰던 아시아에서 WTI를 원래 안 사 쓰다가 이게 유럽으로 많이 가던 건데 네. 아시아에서 사 쓰고 있는 이게 뭐 대체 또 다른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요가 붙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예,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특수성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전쟁 양상을 좀 더 짚어보면요. 지금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온다. 이건 지상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 지금 IAEA가 이란이 지금 농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약 60% 농축한 농축 우라늄 450kg 뭐 더하기 빼기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급속하게 농축을 하면 몇 주 이내에 핵무기 11개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11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빼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다 이제 공습을 해서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나탄즈라든지 포르도라든지 이스파한이라든지 아마 새롭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여기 나탄즈나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원심 분리기가 있어가지고 농축을 하는 시설이에요. 예. 그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때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스파한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제조 공장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보 기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한 450kg 정도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스파한에 그 땅굴 깊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미국의 제82 공정사단 우리 특수부대예요. 예. 특수부대들이 여기 투입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훈련도 중지하고 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파한에는 문제가 또 좀 있어요. 왜 네. 그러냐 하면 1월 하순부터 2월 9일까지 계속해서 이란에서는 여기 깊숙한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3개 있는데 그 입구 3개를 전부 다 흙으로 다 메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주변에 이제 S-3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대공 무기도 갖다 놓고요. 미그 29기도 그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쪽으로 올 줄을 알고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18 공정사단이 18,000명 규모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같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 한 3-4천 명 단위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흙을 어떻게 파내야 되죠? 흙을 손으로 파내야 되나요? 그럼 뭐 뭔가를 파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공 무기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미그 29기도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 파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예.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450kg 정도 되면은 사실상 무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1톤 차에 실어 가지고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스파한에 땅굴 깊숙이 이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모종의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냐 모르는 거예요. 아직 위치 파악이 다 안 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정보를 뭐 모사드와 미국의 CIA를 통해서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모르지만 예. 이 세상에 완벽한 정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 이제 뭐 거기 있다고 가정을 해서 만일 18 공정사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가 있고 그러면은 지상군이 또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것은 확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 공정사단 투입하는 것은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결국은 무스타파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고 예. 미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는가 안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워낙 지금 이제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핀셋 작전이 좀 힘들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 지상전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할 때 대리 지상전으로 이 크루드족이 나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크루드족의 개입은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좀 어떤 속셈이 있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꾼 게 뭐 어디 뭐 이번에만 바꾸겠습니까? 한두 분이 아니고 뭐 예. 2주, 4주 그랬다가 4주, 6주 그랬다가 지상군 투입 뭐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지금 뭐 크루즈족 투입 환영한다고 그랬다가 뭐 안영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냥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중동의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제5차 중동전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예.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뭐 UAE, 그다음에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6개 국가가 전부 다 순위파 국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슬림 국가의 85%를 차지하는 그 순위파 국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란하고 이라크는 시아파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미사일들이 잘못 날아가 가지고 피해가 있고 또 가스관에 또는 뭐 정유 시설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서 더 이상 난 못 참겠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공격하면 이게 제5차 그 중동전이지 뭐가 제5차 중동전이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확전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저 쿠르드족까지 들어오면은 쿠르드족이 지금 있는 것이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라크에도 있고 그다음에 띠르키에도 있고 그렇죠. 시리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다시 또 이 전쟁에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자체로도 충분히 복잡하다. 그런데 쿠르드족까지 들어오면은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또 시리아하고 띠르키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띠르키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쿠르드족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게 전쟁 양상이 가버리고 완전히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걸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예. 봐요. 근데 입장을 바꾼 건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고요. 네, 네. 크게 보면 이란도 입장을 바꾼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웃 국가들은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 상당히 네.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가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또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강경파들에게 끌려다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란의 그 지도부가 일사불란한 지휘 체제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무스타파가 선출되기 전까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4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안보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몽땅 죽은 거잖아요. 예. 그럼 누가 이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우랴부랴해서 임시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예. 페제스키안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이슬람 법학자 3명으로 구성돼서 했는데 이들은 행정만 담당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최고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행정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제는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됐기 이 사람한테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혁명수비대의 G 라인은 누구냐면 최고 지도자예요. 페제스키안 대통령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통수권자는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툭 던져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뭐지? 이런 식이에요. 그만큼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란 경제력의 50%를 우리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50%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란 대통령 말하는 거 가지고 그걸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위에 일사불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란의 현재 정치 지형을 좀 엿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중동에서 무기가 계속 쏘아지고 발언도 계속 수위 높은 것들이 쌓여지고 하니까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이 오히려 이제 박앤세일이다 하면서 막 달려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통계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 3천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B2의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B2라는 게 결국은 자기 돈이 아니고 끌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예. 최근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미수거래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서로 제가 보기에는 화학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좀 있었으니까 네. 이러다가 나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네. 미수거래 같은 걸 하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네. 이게 문제는 미수거래는 기본적으로 담보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 미수거래를 해서 빌려서 산 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면 그게 강제 청산, 네. 자동 매매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동 매매가 되는 순간 또 그 자동 매매가 또 다른 자동 매매를 부르는 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다른 거에 영향을 주고 거기서 또 자동 매매가 생기고 예. 그러다 보면
주식이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빚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모멘텀에 그 구간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요즘 같을 때는 사실 레버리지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요즘 같은 때 레버리지 투자 조심해야 된다. 비투하다가 증시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서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제 고유가 고물가에 이어서 금리까지 오르면 또 서민 경제에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150달러 유가가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는 추산치에 좀 따라 다른데요. 최근에 네.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버전이 약간 저는 마일드한 버전이어서 갖고 왔고요. 심지어 CT 같은 외국계 은행은 더 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 동안 유가가 평균 한 150달러가 가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0.8%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2.9%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숫자를 내놨는데요. 네. 만약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물가가 한 2%대 초반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2.9라는 숫자를 더해보면 아마 한 5%대 물가가 될 겁니다. 저희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2022년 후반부부터 자꾸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갔던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 미국 기준으로 9.3%, 우리나라 기준으로 6.3%까지 인플레이션 올라갔고 네. 그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은 금리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미국 안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길 계속 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경제가 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쟁 종식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총리와 결정을 같이 하겠다,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두 사람이 이 끝내는 시나리오가 생각하는 게 같을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같을 수는 없겠죠. 뭐 지금 가장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혜택 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예. 하나는 러시아일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특히 예. 이제 이란이 가장 이제 불편했는데 뭐 완전히 지금 뭐 파괴시키고 있는 거나 뭐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은 이란을 더 파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라크나 또는 저기 아프가니스탄 모델이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모델이 있을 겁니다. 이라크나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모델은 미군이 지상군이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8년 8개월 했고 저 아프가니스탄 경우는 20년 했잖아요. 얼마나 예. 많은 미군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전비가 들어갔습니까? 그걸 택할 건지 물론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제 베네수엘라 시나리오거든요. 베네수엘라고 저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마두로 대통령만 축축미 딱 압승하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그 사람이 훨씬 더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훨씬 더 정통파예요. 또 더 많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탄압해 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손도 안 대고 그러면서 미국은 거기서 이익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원유 통제권만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란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텐데 하나는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나 전쟁 목표 달성됐다. 나 이제 승리했어 하고 미국은 빠지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새로 이번에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한테 중재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도 하겠다, 중국도 하겠다, 그다음에 카타르도 하겠다, 오만도 하겠다, 유럽 국가들도 하겠다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은 뭐 개강이 돼 있지만 점점 이제 안정을 찾고 이성을 회복하고 나면 이게 지금 더 이상 인프라가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는 이란이 희망이 없다. 예. 19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 마지못해 협상에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될 거예요. 그 기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4주, 6주인데요. 뭐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였는데 17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란의 한 통신사가 공개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간의
미나부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를 타격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 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이란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무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군 조사관도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미군의 실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0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은 거잖아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자작극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네. 이란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는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 무주타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47년 독재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 12월 1일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국제인권단체에서 얘기하는 3만 5천 명이나 사살이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열될 수 있었던 그 이란 국민들이 이번에 어린이를 포함해서 170명이 네. 이렇게 토마호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이걸 결집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더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란 내부에서 오히려 더 성전으로 지하드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뭐 비교적 이제 친미 쪽에 있었던 그 이라크라든지 또는 저기 지금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요르단 네. 그 두 국가에서도 지금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미 저 시위가 초등학교 공습이 영향을 그렇죠. 줬다. 그게 영향을 주는 거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물론 전쟁 이전부터 전쟁 일어났을 때부터 반미 시위가 있긴 했지만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예. 바로 이 어린이들에 대한 폭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저 지역이 옛날에는 군사 기지였대요. 예. 그런데 저게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 군사 기지가 그대로 있는 거 보고 이제 살짝 때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이제 뭐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네, 봅니다. 미국으로서는 좀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